2022년 6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헌법대로의 우뚝선 에클스 빌딩 연방준비제도 본부의 대리석 기둥 사이로 아침 햇살이 길게 내리꽂히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수십 명의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한 장의 문서를 놓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복도에는 커피 향이 퍼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단 한 줄의 핵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돈을 거둬들이겠다. 같은 시각 태평양 건너 뉴욕 월스트리트 대형 투자은행의 트레이딩 룸에서는 수백 개의 모니터 위로 빨간 숫자들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고 트레이더들의 손끝은 마우스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났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덮쳤을 때 연준은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돈을 풀었습니다. 경제가 멈추고 기업이 쓰러지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자 연준은 국채와 주택저당 증권을 대량으로 사들이며 시장에 현금을 쏟아부은 겁니다. 그 결과 연준의 대차대조표, 쉽게 말해 연준이 보유한 자산의 총액이 9조 달러 이전의 4조 달러 수준에서 무려 9조 달러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1경 2천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던 겁니다. 이 돈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자 주식이 올랐습니다.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랐습니다. 거의 모든 자산이 동시에 치솟는 이른바 모든 것이 오르는 랠리가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풀린 돈은 물가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를 넘어서자 연준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2022년 6월 연준은 양적 긴축을 시작합니다. 양적 긴축이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만기가 되었을 때 그 돈을 다시 시장에 풀지 않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매달 국채 6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 350억 달러, 합쳐서 매달 9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20조 원이 넘는 돈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국내 총생산이 약 2,200조 원입니다. 연준이 매달 거둬들인 돈이 한국 국내 총생산의 약 5%에 해당했던 겁니다. 한 달에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작업이 3년 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22년 초 약 8조 9천억 달러에 달하던 연준의 총자산이 2025년 말에는 약 6조 7천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약 2조 2천억 달러가 시장에서 사라진 겁니다. 한화로 약 2,900조 원. 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 연준 자산 비율도 35%에서 22%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연준이 채권을 사지 않으면 그 채권은 민간 시장이 소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누군가는 사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손인 연준이 빠졌으니 나머지 투자자들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적 원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채권 금리가 왜 이렇게 높은가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채권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오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기업 대출 금리가 오르고 신용카드 이자율이 오릅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전방위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잔치 때 공짜로 마시던 술값을 이제 청구서로 받아든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이렇게 강력하게 돈을 걷어들이면서도 금융시장이 즉시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영래포라는 제도 안에 말이에요. 영래포란 금융기관이 연준에 돈을 맡기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금융기관들이 연준에 예금을 넣어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양적 긴축이 시작되기 전 이 영래포에 쌓여있던 돈이 2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시장에 풀리지 않고 연준 창고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현금 덤이었던 거죠. 양적 긴축이 시작되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준이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은행들의 지급 준비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대신 역레포에 쌓여있던 돈이 먼저 빠져나간 겁니다. 마치 수영장에 물을 빼는데 수영장 바닥이 아니라 옆에 있던 물탱크의 물이 먼저 줄어든 것과 비슷합니다. 역레포가 일종의 완충장치 역할을 한 겁니다. 이 덕분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은행 시스템의 핵심인 지급준비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이 양적 긴축의 충격을 바로 맞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완충장치에도 바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들어 역레포 잔고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 2조 달러가 넘던 역레포 잔고가 2025년 말에는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완충장치가 사라진 겁니다. 이제부터 연준이 추가로 자산을 축소하면 그 충격이 곧바로 은행의 지급준비금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준비금이 부족해지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 9월이었습니다. 연준이 첫 번째 양적 긴축을 진행하던 중 은행 지급준비금이 과도하게 줄어들면서 레포 시장에서 갑작스러운 유동성 경색이 발생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레포 금리가 10%까지 치솟았습니다. 평소 2% 안팎이던 금리가 하루 만에 5배로 튄 겁니다. 금융시장 전체가 얼어붙었고 연준은 급히 긴급 유동성을 공급해야 했습니다. 2019년에 그 기억이 연준 내부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담보부이길 자금 조달 금리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금리는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 상태를 가늠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이 금리가 연준의 지급준비금 금리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돈이 넉넉하니까 싸게 빌려줘도 되는 거죠. 그런데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이 관계가 뒤집힙니다. 현금이 귀해지면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돈을 빌려 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이 금리가 지급준비금 금리를 뚫고 올라가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11월 말에는 4.12%까지 치솟으며 지급준비금 금리와의 차이가 0.1%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시장의 가용 현금이 부족해졌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같은 시기 연준이 2021년에 도입한 상설레포기구의 사용액이 급증했습니다. 상설레포기구란 금융기관이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연준에서 긴급현금을 빌릴 수 있는 장치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이 기구의 사용액이 503억 5천만 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연준에 달려가 현금을 빌려야 할 만큼 시장의 자금 사정이 빠듯해진 겁니다. 연준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연준은 3년 반 동안 이어온 양적 긴축을 공식적으로 종료합니다. 2019년에 악몽이 반복되기 전에 멈춘 겁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양적 긴축은 끝났지만 연준이 다시
돈을 풀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적 긴축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도래잔치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해 보면 이렇습니다. 양적 긴축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것입니다. 양적 완화는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이고요. 2025년 12월 연준이 한 것은 브레이크에서 발을 딴 것이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아닙니다. 차는 관성으로 천천히 움직이지만 속도가 빨라지지는 않는 상태인 겁니다. 연준은 2025년 12월 1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원금을 전액 재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매달 350억 달러도 내에서 상환되는 주택저당증권 원금도 국채로 전환하여 재투자합니다. 더 이상 자산을 줄이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있습니다.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체제입니다. 이것은 양적 완화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자산 매입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현금을 사용하고 기업들이 더 많은 거래를 하니까요. 연준의 대차대조표에서 보면 화폐 발행은 부채에 해당합니다. 부채가 늘어나면 그에 맞춰 자산도 늘려야 균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화폐 수요 증가분 만큼 국채를 매입하여 지급준비금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양적 완화는 장기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여 장기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은 주로 단기 재정증권을 매입합니다. 금리 곡선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금융 시스템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동성만 공급하는 기술적 조치인 거죠.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금융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지급준비금 수준은 명목 국내 총생산의 10%에서 13%로 추정됩니다. 2025년 말 기준 지급준비금은 약 2조 9천억 달러 내외로 국내 총생산의 약 11%에서 11% 수준입니다. 이미 풍부한 단계를 지나 충분한 단계의 하단에 근접해 있는 겁니다. 따라서 2026년에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다시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궤적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기 부양이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최소한의 윤활유를 넣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연준은 전면적인 양적 완화로 병절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면적인 구조 작업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경제는 연준의 유동성 살포 없이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선 겁니다. 연준이 솔레이크에서 발을 뗀 사이 태평양 건너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도쿄 니혼바시 일본은행 본관의 르네상스 양식 외벽 위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1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 건물 안에서 내려진 결정 중 가장 극적인 전환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못한 시간입니다.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긴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금리는 제로에 가까웠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었습니다. 돈을 빌려가면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자를 받는 기이한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런 일본이 마침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합니다. 숫자로 보면 0.25%포인트에 불과하지만 30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은 엄청났습니다. 2026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1월과 4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기는 했지만 4월 회의에서는 9명의 위원 중 3명이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는 공개적으로 계속 정책금리를 올려 금융 완화를 조정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인상은 시간 문제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전 세계 시장의 파문을 일으킬까요? 캐리 트레이드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일본의 금리가 거의 제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일본에서 아주 싼 이자로 엔화를 빌려 그 돈을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이것을 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0.1%로 돈을 빌려 미국에서 5%짜리 채권에 투자하면 약 5% 가까운 이자 차이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이 자금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정확한 규모는 추정하기 어렵지만 수천억 달러에서 조 달러 단위로 추산됩니다. 이 돈이 미국 국채, 신흥국 채권, 글로벌 주식 시장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엔화를 빌리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동시에 금리 인상 기대가 엔화 강세를 유발합니다. 엔화가 강해지면 엔화로 빚을 진 투자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면 해외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해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캐리 트레이드의 정상입니다. 이 자금이 동시에 빠져나가면 글로벌 위험 자산 시장에서 매도 압력이 발생합니다. 주식이 빠지고 채권이 빠지고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거죠. 2025년 여름에도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이후 글로벌 시장이 일시적으로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 국내에서는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 국내 투자의 매력이 높아지면서 해외로 나갔던 일본 자금이 돌아옵니다. 도쿄 부동산 시장이 공급 부족과 외국인 매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8%에서 10% 상승한 것도 이런 자금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 자체는 녹록지 않습니다. 일본은행은 2026년 성장률 전망을 0.5%로 낮추면서도 물가 상승률 전망은 유지했습니다. 성장은 정체되는데 물가는 오른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일본에도 들이우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동안 바로 옆 중국에서는 정반대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 외곽, 한때 수만 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이 거대한 부지에 지금은 공사용 크레인만이 멈춰선 채 녹슬어 가고 있습니다. 반쯤 올라간 콘크리트 골조 위로 잡초가 자라고 있고 분양사무소의 유리창에는 금이가 있습니다. 바람만 불고 인기척은 없습니다. 중국 전역에 이런 유령 건설 현장이 수백 곳에 달합니다. 그리고 같은 나라, 같은 시간 상하이 푸동금융지구의 초고층 빌딩 숲은 화려한 야경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아래 거리의 상가들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 기업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이 도시에서조차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2026년 중국의 두 얼굴입니다. 인공지능과 전기차로 세계를 놀라게 하면서도 내부에서는 고파가고 있는 구조적 위기, 그리고 이 위기의 중심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중국 70개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이 0.5% 하락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2.2%가 떨어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 가계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중국 국민 대다수의 자산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방 정부의 재정입니다.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그동안 토지를 개발업자에게 팔아서 얻는 수입으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충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매각 수입이 2021년 8조 7천억 위안에서 2025년 1월부터 10월가 2조 5천억 위안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수입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해야 할 일은 그대로인 겁니다. 결국 지방정부들은 빚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 지방 채발행 규모가 10조 위안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62%가 기존 부채를 갚는 데 쓰였습니다. 새로운 투자가 아니라 빚을 빚으로 막는 돌려막기였던 겁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니 소비도 무너졌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인 집의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갑을 닫습니다. 2025년 11월 소매 판매가 1.3% 오르는데 그치며 6개월 연속 둔화를 보였습니다. 생산자물가 지수는 3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은 0%대에 머물렀습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의 활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중국 경제 위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청년 실업은 또 다른 시한 폭탄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16세에서 14세 청년 실업률이 17.3%입니다. 전체 실업률 5.1%의 3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8월에는 18.9%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매년 1200만 명의 대학 졸업자가 쏟아지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유연 고용과 구직 포기자까지 포함하면 실질 청년 실업률이 40% 이상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청년들이 스스로를 탕핑 세대라고 부릅니다. 누워있겠다는 뜻이에요.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 현실에 대한 자조적인 표현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371만 명이 몰려드는 나라, 그 경쟁의 치열함이 한국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2025년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추세가 명확합니다. 1분기 5.4%, 2분기 5.2%, 3분기 4.8% 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2026년 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은 4.5%, 경제협력개발기구는 4.4%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5% 안팎의 목표치를 고수하고 있지만 달성이 쉽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왜? 이것이 한국에 중요할까요? 한국 수출의 최대 상대국이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한국의 수출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한국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생각하면 중국 경제의 구조적 둔화는 곧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에는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을까요?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의 돌기둥 사이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오갑니다. 이런 아침인데도 건물 앞 커피 전문점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날이면 이 거리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건물 입구를 향하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휴대폰을 붙잡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안에서 의사봉이 탁 내려칩니다. 2026년 4월 10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7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2025년 5월 기준금리를 2.5%로 내린 이후 한국은행은 금리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내리지 못할까요? 경제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한국은행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내 비용 압박, 즉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과 국내 총생산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을 동결 이유로 꼽았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고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올리면 이미 둔화되고 있는 경제가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인 겁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6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2.1%로 전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1.9%를 예상하면서도 선진국 평균 1.8%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기회보다 위험 요인이 다소 우세하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무거운 짐입니다. 2026년 4월 한 달 동안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중 주택담보대출이 5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2%라는 고점에서 2024년 1분기 92%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주요국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비율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2%라는 것은 한국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의 92%에 해당하는 빚을 가계가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276만 원의 빚을 안고 있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취약한 상태인 거죠. 부동산 시장은 초양극화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 강남, 세구를 중심으로 하면 핵심 지역의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반면 지방과 비핵심 지역은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대규모 공급 계획, 규제 지역 확대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핵심 지역의 상승세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또떠란 한 채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입지가 확실한 곳에 자산을 집중하겠다는 심리가 수요를 특정 지역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공급 절벽이 예고되어 있어서 가격 상승 기대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동안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는 또 다른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국회의사당 하얀 돔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재무부 건물 앞에는 국가부채 시계가 쉴 새 없이 숫자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의 증가 속도가 눈으로 확인될 만큼 빨랐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의원들이 재정 법안을 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두꺼운 예산 보고서가 책상 위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 책임제정위원회가 추정한 2026년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규모는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2,400조 원에 달합니다. 2025년 한국의 국가 예산이 약 680조 원이었으니 미국이 1년에 내는 적자가 한국 국가 예산의 약 3.5배에 달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적자가 쌓이는 속도입니다. 2026년 회계 연도가 시작된 지 불과 5월 만인 2026년 2월까지 누적 재정 적자가 이미 1조 4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년 예상 적자의 절반 이상을 5월 만에 써버린 겁니다. 이 재정 적자가 왜 전 세계 자산 시장을 흔들까요?
적자를 메우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채권 시장에 공급이 넘칩니다. 공급이 넘치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12%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들은 재정 적자 우려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겹치면 연말에 4.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미래의 세증권은 2026년 범위를 3.9%에서 4.4%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전 세계 금리의 기준입니다. 이 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의 자금 조달 비용이 함께 오릅니다. 한국의 회사채 금리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신흥국의 달러 빚 이자도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의 재정 문제가 곧 전 세계의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는 3.5%에서 3.75%에서 동결되어 있습니다. 2026년 내에 0.25%포인트 추가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어서 연준이 적극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6년 세계 경제에 5가지 체계적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성장 장기화, 자산 버블 붕괴, 중국 경기 침체, 각국 정부 부채 급증, 그리고 전염병 재유행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그레이 스완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측 가능하지만 일단 현실화되면 해결이 매우 어려운 위험이라는 뜻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도 의미심장합니다. 현재 유동성은 최고 수준이지만 향후 흐름은 증가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줄어들고 기업의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현금이 소진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 폭도 이전보다 작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5개의 톱니바퀴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지금 자산시장에서는 이미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의 초고층 빌딩 숲 사이로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누군가의 서류가 바람에 날립니다. 월스트리트의 증권 거래소에서 종이 울리고 새로운 거래일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2026년의 시장은 이전과 다릅니다. 월가 주요 기관 13곳이 제시한 2026년 S&P 500 지수 목표치는 7,1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 사이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7,100포인트, 가장 낙관적인 도이치은행과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8,00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전략가들이 2026년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밸류에이션 확대가 아닌 이익 성장을 꼽았다는 점입니다. S&P 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14%로 전망됩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주가 수익 비율, 즉 주가가 이익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지표는 약 10포인트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돈은 더 벌지만 시장이 매기는 프리미엄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적한 버핏 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버핏 지수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즐겨 사용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이 지수가 100%를 넘으면 주식시장이 경제 규모에 비해 고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버핏 지수가 200%를 웃돌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규모가 경제 규모의 2배를 넘는다는 뜻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직전의 수준과 비교되는 숫자입니다. 2026년이 중간선거 연도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중간선거 연도의 S&P 500 연간 평균 상승률은
3.8%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임기 4년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나머지 3년의 평균 상승률이 10.8%인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도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모든 지역이 함께 오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서울 핵심 지역과 지방 사이의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 최고가를 경신하는 같은 달에 지방 소도시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이 극단적인 대비가 초양극화의 실체입니다. 미국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면적 반등이 아니라 선별적 회복이 키워드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물류 자산은 인공지능과 전자상거래 확대라는 구조적 수요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지만 일반 사무실 시장은 도시화 등급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동성 축소 시대의 특징입니다. 돈이 넘칠 때는 어디에 투자해도 오릅니다. 하지만 돈이 줄어들면 진짜 가치가 있는 곳으로만 자금이 쏠립니다. 선별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른 아침 한강 위로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습니다. 부어있던 시야 속에서 서울 도심의 윤곽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강변에서 새소리가 들려오고 멀리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울립니다. 카페 창가에 앉은 한 사람이 따뜻한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태블릿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의 경제 뉴스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왔습니다. 연준이 3년 반 동안 2조 2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회수한 뒤 양적 긴축을 종료한 것. 하지만 그것이 다시 돈의 잔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일본이 30년 만에 금리를 올리며 글로벌 자금 흐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지방정부 부채 내수 부진 청년 실업으로 연쇄 확산되고 있다는 것.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에 달하며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을 만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기준금리 2.5% 동결 속에서 성장률 둔화와 가계부채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3.1% 내외로 전망됩니다. 완만한 회복세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기회보다 위험 요인이 우세하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연평균 4.2%에서 지금은 3.2%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저성장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유동성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이 경제의 큰 주인 나라에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둔화되고 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국에서 재정 문제가 커지고 글로벌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일본이 돈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변화가 동시에 한국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산 시장이 초양극화되는 환경에서 모든 것이 오르던 시대의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사두면 오르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구조를 읽어야 합니다. 유동성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어떤 자산에 구조적 수요가 있는지, 어떤 위험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연준은 돌레이크에서 발을 뗀지만 가속 페달을 밟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2026년 금융환경의 핵심입니다. 과거처럼 중앙은행이 무한정 돈을 풀어 자산 가격을 떠받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동시에 급격한 붕괴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돈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이 변화를 읽지 못하면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이해한다면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안개가 거친 한강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시야가 맑아지면 길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돈의 흐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을 읽는 눈이 곧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